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래에서 GMPT 스튜디오라고 하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니어분들이 많이 좀 찾으시는 편이시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시니어분들이 많이 문의도 주시고요. 실제로 방문하셔서 저하고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 통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젊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적게 먹고 더 많이 운동하면 체중에 대한 조절이 잘 된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노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요. 그로 인해 근육의 감소 또한 찾아오게 됩니다. 근육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대사량의 감소로까지 좀 이어지게 되거든요. 대사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모가 되어지는 열량 또한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비해서 똑같이 먹었지만 소모가 되어지는 열량이 적어지게 되니 살이 좀 더 잘 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년이 넘어가면은 뱃살이 진짜 안 빠지는데 혹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뱃살은 많은 분들의 고민이신데요. 사실 이 중년의 뱃살은요, 단순히 피하 지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하에 있는 지방이 아니라 복부에 있는 지방은요,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잘 안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의 복부 쪽을 보면 장기가 있을 겁니다. 장기 주변부에 붙어 있는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내장 지방은요, 자체만으로도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요, 독성에 대한 물질도 나타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률을 좀 높이게 되죠. 그러면 이 내장지방 자체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이 내장지방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에 대한 저하도 좀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이 기능이 저하가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대한 대사 능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장지방 자체가 있기 때문에 뱃살을 빼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내장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하게 보면 저희가 적게 움직였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에 대한 전환이 빠른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흰쌀밥이 있을 것이고요. 흰색으로 된 빵도 있을 것이고요. 식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아침에 많이들 드시는 시리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좋은 원료로 해서 복합 탄수화물 개념으로 시리얼을 많이들 만들어내고 계세요. 그런 시리얼은 오전에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있는데 진짜 그 뱃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나요? 제 회원분들도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권장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간헐적 단식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세 끼를 먹는 식단으로 해서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냐라고 하냐면 효과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인데요. 저희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오토파지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스스로 먹다입니다. 스스로 먹는다라는 것인데, 뭘 먹느냐라고 하냐면 저희 몸 안에는 세포가 있겠죠. 그 세포 자체가 기능적으로 좀 떨어진 세포가 있을 겁니다. 좋은 세포가 있을 것이고요, 좋지 않은 세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좋지 않은 세포를 분해시켜서 에너지로 재생산시키는 것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세포들은 사라지고 기능이 좋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저희의 몸에 대한 기능이 좀 좋아지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장 지방을 빼내는 데에도 좀 효과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회원분들한테 권장하기도 하고 권장하지 않지도 않는 거잖아요. 네.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식습관 때문인데요. 저희 나라는 이제 삼시세끼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새끼를 드셔온 분한테 갑자기 저희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아직 그 간헐적 단식을 할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새끼를 드시던 분께 갑자기 앞으로 2끼만 드세요, 저희는 이제 8시간 동안만 먹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공복 시간이 그분께는 꽤나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이어트 방법,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 이유는요, 각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저희가 그동안 일상생활을 보내와서 내가 지금의 이런 식습관이 어느 정도 나에게 좀 익숙하다면 그거를 바꾸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셔도 되지만 시도와 동시에 내가 그 방법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억지로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끼 정도의 식사를 구성하시고 3끼를 좀 건강하고 영양소가 좀 잡힌 식단으로 구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내가 운동을 진행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이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첫 끼에는 어떤 걸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뱃살 빼는 데 있어서는? 첫 끼는 꽤나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먹는 음식을 저희는 첫 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끼를 어떤 것을 먹게 되냐에 따라서 혈당에 대한 조절 능력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혈당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급격하게 올라온 이러한 혈당은 지방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게 되고요. 그런 지방으로의 전환이 빨라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은요,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요, 컨디션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 혈당 자체를 조금은 잘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음식들은 보통은 복합 탄수화물이라든지 양질의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질의 지방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오전에 식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을 높이는 음식은 피해야 하니 정제 탄수화물 쪽은 배제를 하고요. 복합 탄수화물로는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현미밥, 잡곡밥이라든지 통밀빵 이런 것도 조금은 탄수화물군으로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즘 많이 드시는 것 이제 오트밀이 있습니다. 오트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저희가 삶은 계란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닭가슴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드시면 좋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챙겨 먹기가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좀 얹으셔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로는 샤브샤브가 다이어트에 좋다던데 실제로 다이어트에 좋나요? 밖에서 외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건강하게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어떤 것을 먹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샤브샤브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샤브샤브가 왜 좋은 음식이냐라고 하냐면 저희가 재료를 놓고 보면 됩니다. 좋은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양질의 고기와 혹은 해산물을 저희가 양껏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들을 통해서 식이섬유 또한 충분하게 섭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샤브샤브를 먹을 때는 데쳐서 먹죠. 고기를 데치면서도 자연스럽게 지방이 조금은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채를 육수에다가 넣어서 또다시 건져서 먹게 됩니다. 채소는요, 정말 좋은 것이 맞지만 이 채소 자체를 생으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쪄서 먹거나 아니면 데쳐 먹거나, 샤브샤브는 또 데쳐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장의 부담도 줄이면서 저희가 양질의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칼국수라든지 이런 밥은 드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트레이너님만의 꿀조합이라는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먹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맑은 육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샤브샤브라고 칭하고 허거와 같은 비슷한 종류의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맑은 육수가 아닌 다른 육수를 선택하게 되면 나트륨의 함량도 너무 높고요. 열량 또한 높아질 수 있으니 다이어트 음식과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맑은 육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들 소스를 좀 찍어 드시는데요. 저는 사실 샤브샤브를 먹을 때 간장 소스 외엔 다른 건 먹지 않습니다. 간장은 드셔도 되지만 간장만으로는 좀 심심하다 하신다면 와사비를 좀 곁들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뱃살에 대해 고민을 좀 있으신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장년 분들이 뱃살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뱃살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지방 자체는요, 만성적인 염증을 불러일으키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절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빼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타이밍이 어쩌면 가장 빠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보다 더 늦게 되면 그때 가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난 벗어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식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조절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운동을 간단하게나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뱃살, 내장지방 쏙 빼는 기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죠. 레몬에는 다양한 성분이 있어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몸의 붓기를 빼고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둘러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팩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팩틴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을 흡착해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에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구연산이 체내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분해 효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 허리둘레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체내의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 몸 안에 에너지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는 것이고요.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며 잡티를 제거해 주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겁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당뇨가 발병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 공격받고 상처난 세포들을 보호해주는데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입니다. 그럼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주세요. 레몬은 양끝 부분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해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줍니다. 충분히 우려내 주시면 레몬물 완성입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됩니다. 레몬의 산미가 강해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더 희석하여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것 몇 조각을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서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 먹기 힘든 분들이 종종 설탕을 넣어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레몬수의 맛을 위해 설탕을 넣다 보면 설탕을 과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은 물에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여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이 나타나 관절염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에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 복부의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고구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도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나고 약간은 쓴맛과 짠맛까지 느껴지는 아주 신비로운 열매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많으시죠?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오미자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름에 오미자차를 많이 즐기지만 사실 그 효능은 생소한데요. 이 오미자가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준다는데 이 열매가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미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열매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불린답니다. 주로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동굴식물의 열매로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수확을 하죠.
오미자의 많은 효능 중에 가장 유명한 건 기관지에 좋다는 건데요. 오미자가 어떻게 우리의 기관지를 보호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나 환절기, 건조한 날씨 때문에 기관지가 불편한 분들 많으시죠? 기침이 자주 나고 목이 따갑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드신다면 기관지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 오미자가 효과가 좋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오미자에는 쉬잔드린과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쉬잔드린은 주로 기침 억제와 거담 작용을 통해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거담 작용이란 기관지 내의 가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기침 반사를 억제하여 과도한 기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만성 기침이나 기관지염과 관련된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이 성분들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죠. 오미자는 기관지 확장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관지가 좁아지면 숨쉬기가 답답하고 가래가 쉽게 끼게 되는데, 오미자가 기관지를 확장해주면서 원활한 호흡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특히 가래가 끈적하고 잘 나오지 않을 때 오미자차를 따뜻하게 마셔주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지 건강을 지켜주는 오미자, 정말 대단하죠? 오미자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인데요.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오미자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자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미자에 포함된 시잔드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쉽게 말해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또한 오미자는 췌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오미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항산화 물질은 췌장을 포함한 신체 조직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췌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도움을 주는데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오미자가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미자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오미자에는 체내에서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세 번째는 콩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오미자가 신장 건강에 좋다니 참 놀랐죠?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장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거 다 아시죠?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미자인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방에서도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에 오미자를 처방하곤 하는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오미자의 고미신 A, B, N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면 단백뇨와 같은 증상이 완화될 수 있으며, 또한 오미자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신장이 원활하게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니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미자는 체내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도 좋은데요. 몸이 자주 붓는다면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수분이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미자는 이 같은 부종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니 신장 건강을 위해 오미자 꼭 드셔야겠죠. 오미자의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기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면역력 강화에 오미자가 좋은 작용을 해주는데요. 오미자에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특히 폴리페놀과 폴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데요. 오미자의 항염증 작용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면역력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또한 오미자는 우리 몸의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인데 오미자를 섭취하면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효과 다섯 번째는 피로 회복입니다.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중년과 노년층이 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오미자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셨나요? 철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철분이 충분하면 혈액 내의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피로가 덜 쌓이게 되고 특히 오미자는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피로로 인해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식품이죠. 또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아까 알려드렸던 콩팥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간 기능 활성화를 시키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오미자가 간의 기능을 도와주면서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오미자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는데 오미자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완화하는 작용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힘든 날에는 오미자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이점이 있는 오미자를 드실 때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200% 이득이 되는지 오미자 섭취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미자를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찬물에 우려 마시는 건데요. 오미자를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면 끓일수록 꿀이나 스테비아를 넣어서 맛을 조절하면 됩니다. 따뜻한 오미자차도 좋지만 냉침으로 천천히 우려내면 색도 더욱 예쁘고 맛도 깔끔한데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차,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 냉침차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30g, 물 500ml, 꿀 또는 레몬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는 한번 가볍게 헹궈 불순물을 제거해 준 뒤에 깨끗한 물 500ml에 오미자를 넣고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우려주는 건데요. 참 쉽죠? 시간이 지나면 붉은 빛을 띠면서 오미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우러나오는데요. 원하는 농도에 따라 더 오래 우려내도 좋습니다.
여기에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넣고 상큼한 맛을 더하고 싶다면 레몬을 띄워보세요.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이렇게 만든 오미자 냉침차는 여름철에 얼음을 넣어 마시면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개운하게 해주니까 여름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미자는 강한 신맛이 있어서 단맛이 나는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요.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상콤하고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오미자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10g, 물 150ml, 플레인 요구르트 1컵, 꿀 또는 올리고당 1에서 2큰술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말린 오미자를 물 150ml에 넣고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충분히 우려주세요. 이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에 우려야 영양성분이 더 잘 추출됩니다. 이렇게 냉침으로 우려낸 오미자는 체에 걸러 즙만 따로 준비해주세요. 플레인 요구르트 1컵에 오미자 냉침 액기스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신맛이 강하다면 꿀이나 올리고당을 1에서 2큰술 넣어 맛을 조절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새콤달콤한 오미자 요구르트가 완성됩니다. 아침에 가볍게 먹거나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으니 꼭 해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오미자청인데요. 오미자청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차로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미자청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말린 오미자차 400g 혹은 냉 오미자 500g, 설탕 또는 비정제 설탕 500g 또는 꿀 400g, 유리병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일 경우 오미자를 깨끗이 씻은 후에 물에 30분 정도 불려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에 유리병에 오미자를 담아주세요. 생 오미자는 잘 세척 후 바로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오미자와 설탕 또는 꿀을 넣어 충분히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뚜껑을 닫고 상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킨 후 냉장고에서 2주 이상 보관하면 오미자청이 완성됩니다. 오미자청은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고 탄산수에 넣어 에이드처럼 즐겨 마셔도 맛있는데요. 또한 오미자청과 레몬즙을 활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활용 방법도 많으니 한번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몸에 좋은 오미자차도 과하게 드시면 안 좋은데요. 오미자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성분을 소량이지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혈압 약물이나 혈액 응고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오미자를 다량으로 드시게 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렁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아니면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복숭아의 종류가 따로 있죠. 백도, 황도, 천도, 요즘엔 신비 복숭아라는 것도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뒀다 먹으면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복숭아는 참 맛이 좋은데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의사들도 놀란 만큼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또 복숭아도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인 복숭아는 당뇨 있는 분들이 꺼려하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 복숭아도 올바로 알고 드시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 드실 때 주의할 점과 복숭아의 효능까지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숭아는 더운 날씨에 다양한 영양소와 수분이 많아서 피로 해소와 식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빠른 각종 당류와 수분, 비타민, 구연산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폴리페놀의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은 역할을 주는데요. 소화를 촉진하고 배변의 양을 늘려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비뿐만 아니라 장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항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염, 위궤양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복숭아의 달콤함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 먹기가 꺼려지시잖아요. 이제부터는 걱정 말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복숭아는 달콤한 맛에 비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는 사실 모르셨죠?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100g, 복숭아 반쪽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3에서 5 정도로 낮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단단한 복숭아를 적당량 먹는다면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당뇨에 대한 효과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었는데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 동안 하루에 200g 복숭아를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복숭아가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복숭아가 당뇨에 좋은 건 아닙니다. 물렁한 복숭아는 좋지 않습니다. 조직이 단단해요. 체내에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린 딱딱한 복숭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복숭아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물렁하고 당도가 높아 보이는 복숭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렁한 복숭아는 부드럽고 금방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혹시 복숭아 껍질을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은 버리고 부드러운 과육만 드시나요? 사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성을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 껍질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껍질 추출물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이런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복숭아는 당뇨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있는데요.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바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 없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복숭아 속에 화합물질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답니다. 복숭아는 수분의 함량이 높아 여름철 지친 피부에 수분 공급을 도와 피부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복숭아는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불안감 등을 줄여주고 풍부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돕고 과도한 흥분으로부터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구연산,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복숭아를 먹으면 여름철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데, 여기에 복숭아에 폴리페놀이 더해지면 혈당 조절 효과는 높아지게 됩니다. 달콤한 복숭아와 고소한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당뇨 예방과 당뇨 관리에 최고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도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로 늘어나는데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계피가루를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를 내서 혈당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을 것만 같은 복숭아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먹기 좋은 복숭아, 통조림 잘 알고 계시죠? 복숭아 통조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복숭아에는 설탕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체도 물렁물렁하여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자주 드시게 되면 췌장이 망가지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여러 영양 성분이 사라져 그냥 단맛 나는 젤리?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조림 말고 반드시 싱싱한 복숭아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에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복숭아 알러지 많이 들어보셨죠?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나 복숭아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 호흡곤란,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복숭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복숭아의 유기산이 지방 분해를 막아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씨앗에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사이안화물 중독에 의해 구토나 간 손상, 호흡곤란, 동공 확장,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복숭아 씨앗 섭취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실 텐데요. 일단 복숭아는 구입한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보관했다가 드시면 맛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양이 많아 전부 못 드시게 되면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냉장 온도는 5도 정도의 온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하시면 단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장 보관한 복숭아는 바로 꺼내 먹어도 될까요? 시원해서 좋을 수 있지만 먹기 1시간 전에 꼭 상온에 꺼내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도에서 13도 사이가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온도입니다. 상온에 잠시 두면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풀리면서 복숭아의 달콤함이 살아납니다.